물리학 하면은 흔히 상대성 이론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자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일반적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만 많이 쓰이는 거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은 양자역학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사실상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반도체 같은 것은 양자역학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초전도체 같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은 다 양자역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맨 첫 번째가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알맹이, 알갱이 혹은 덩어리, 그런 것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빛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양자역학에서는 빛을 알갱이로 본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에 플랑크가 플랑크 상수를 발표했는데,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빛 알갱이의 에너지 입실론이 h 곱하기 진동수 뉴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10⁻19승 조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얼마나 작은 거냐 하면은 가령 33W의 전구에서 열은 나오지 않고 전부 그게 빛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34W의 전구에서 나오는 1초 동안에 나오는 빛 알갱이의 수, 양자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10의 20승 1초당, 매 초당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0의 20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수가 나오면은 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이 가령 10의 20승 원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마음이 아주 넓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나눠준다고 했을 때, 세계 인구를 100억이라고 치면은 100억이 10의 10승입니다. 10의 20승 원을 100억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1인당 100억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의 많은 숫자입니다. 33W의 전구에서 1초 동안에 100억 곱하기 100억 개의 양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갱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1900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빛이라는 것이 알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감마선이 왜 우리에게 위험한가? 적외선은 위험하지 않은데 자외선에서부터 감마선까지의 빛은 왜 위험한가 하는 것도 역시 이 양자역학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유전 정보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을 보면은 그냥 평평한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조그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사실은 다 H2O라는 알갱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무 미세하면은 그것이 알갱이인 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알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칼 포퍼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빛이 강한 중력장 근처를 지나갈 때 빛이 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질이 변하지 않는 한 빛이 공간상에서 직진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이 될 때 과학은 발전한다. 사실은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기원전 1세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은 지구의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왜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서구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실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큰 땅덩어리 지구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하는 걸로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이 될 때, 혹은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긍정이 될 때 과학은 발전한다고 칼 포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과학 분야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데, 긴 세월을 보면은 생명이 진화하고 현대과학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명이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변화하고 우주의 전체가 다 진화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휜다는 것이 그렇고, 양자의 과학에서 빛이라는 것이 알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날 때, 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확증이 될 때 과학은 커다란 진보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보면 여기에 하나 더해서 뭔가 세계는 영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건 과학 이야기는 아니고 불교 얘기입니다만, 세계의 모든 것은 제 행은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내 큰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분명히 파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광전효과 같은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은 정말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중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고전역학에서 이게 왜 양자역학이 생겨나면서 충격적인 일이 됐냐면, 고전역학에서 입자는 파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거는 입자입니다. 입자는 내가 던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이것의 에너지가 함께 갑니다. 근데 파동은
입자와는 다르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음성, 이게 이제 파동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성대가 떨립니다. 성대가 떨려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그 귀에 있는 고막이 그 떨림을 감지하고 그 감지된 것이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선 뭐를 딱 캐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런 공기의 떨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소리는 아니다. 그것이 소리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뇌다. 더 크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공기의 떨림,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젖에 있는 공기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제 입안에 있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거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면은 내가 조금 아까 어떤 차를 마셨는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목젖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만 들어가냐면 공기는 여기 있고 공기의 떨림, 그 떨림이라는 에너지만 여러분의 고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그 파동을 가능하게 하는 입자는 여기서만 움직이고 그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물체는 던지면은 이물체 자체의 에너지와 이물체 자체와 에너지가 함께 가는. 그래서 입자하고 파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흑체 복사라든가 광전역학이라든가 컴퓨터 역학 이런 모든 것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야만 설명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빛은 간섭도 해요. 그리고 전자, 물질파 이런 것들도 다 간섭을 합니다. 이거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에서는 입자에 의한 이중간섭 실험을 원자량이 108인 것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이놈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것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도 이렇게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전적인 사고의 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물체는 그 물체의 결정적인 속성을 고정된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전 물리학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도 모든 현상이 다 풀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그전에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 같은 거요. 그전에 확실히 파동이라고 믿었던 빛과 같은 것은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전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앞모습을 보죠. 근데 제가 돌아서면은 그 다음엔 저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가 딱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빛이 딱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자든 빛이든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놈들이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도모나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는 마치 수줍은 처녀 같다. 수줍은 처녀는 가만히 얼굴만 들여다봐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동이 바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요새 그렇게 수줍은 처녀가 어디 있냐고, 수줍은 처녀라고 아니, 총각으로 바꾸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양자의 강은 물리학에서 최초로 기본적인 입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개념은 입자하고 파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파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간단한 기본적인 입자,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입자와 파동의 다양한 면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의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틀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아인가? 유물론과 유심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것은 플라톤의 실제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사상적 체계가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러셀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흔히 수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고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고는 감각보다 우월하다, 직관은 관측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원이라고 그리지만 이 원은 완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순수 직관에서의 원은 원의 둘레를 그리는 이 두께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원은 언제나 완벽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측 이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생각이고 이것이 플라톤에 가서 이데아의 관념이 됩니다. 여기에 이 물건이 있기 전에 이 물건의 이데아는 이 이전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실체, 여기에 있는 물건, 여기에 있는 실존의 물건, 이거 이전에 이것의 본질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본질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물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에센스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됩니다. 이것이 파르메니데스는 그래서 실제는 영원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일 수가 없다. 이거는 다 환영이다. 그리고 헤라클리토스는 같은 물에, 흐르는 강에 동일한 물에 우리는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감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정립을 합니다. 이거하고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세계관이 붓다가 제시한 세계관입니다. 무아죠. 긴 설명은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만, 일체의 세계를 둘러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연관과 의존의 연기의 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의 망에서 형성된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영원할 수 없느냐? 왜 무상이냐? 무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아입니다. 무아. 이때 아는 물론 나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트만의 음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트만, 자성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자기 스스로의 변치 않는 고정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자성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다.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법이 다 무아다. 무아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서 설 수 없다. 그래서 노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갈대는 저 혼자서 쓸 수 없다. 다른 갈대와 의지하면서 연관의 관계를 맺었을 때 갈대의 묶음이라는 것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상호 연관과 의존의 관계, 연기의 관계, 연기에 의해서 성립하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은 언제라도 또 그 인연이 흩어지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무상한 존재,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런 의존과 연관의 관계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뭐냐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입, 장발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만약 지금 양자역학에서 여기 있는 이놈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땐 입자고 어떤 땐 파동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이놈은 입자라든가 파동이라든가 하는 하나의 변치 않는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땐 입자이고 나타나고 나에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거나 심오하게 말하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인연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물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물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는 나에게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나에게 파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물체는 결정적인 입자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파동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무아다. 그 무아인 존재가 나하고 만나면서 나에게는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천수경에서는 그러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 다만 마음을 따라서 성립하는 거다. 거기 죄에다 다른 거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자성은 없다. 그것에 결정적인 변치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아주 초창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바닷물이 왜 짜냐고. 딱 생각나는 게 과학적인 생각밖에 안 났더란 말이에요. 무기염류가 땅에 있는 것이 물에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고 물은 증발하고 그것이 바닷속에 쌓이고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것이 짜게 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바닷물이 짜다는 것에 설명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집에 오는 전철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어가 바닷물이 짤까? 고등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짤 겁니다. 저도 못 물어봤습니다만. 그건 뭐예요? 짜다는 걸 우리가 짜다는 건 혀에 오는 자극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뇌에 전달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계가 다 허망하고 하나의 일심이 만든 것뿐이다.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아서 여러 가지의 오온을 그려낸다. 일체의 세계 중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은 대상, 법은 없다. 만약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 이렇게 관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어냈다고 관해야 한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양자각이 우리한테 하나의 키를 준 거죠. 여기 있는 대상은 결정적으로 무화적인 존재다. 여기의 대상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일체의 세계는 내 마음이 그려내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주관이 마음대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둘의 말하자면 합작품이다. 그래서 근본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과 색이 있어서 이 둘에 의해서 안식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삼계죠.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응당 이렇게 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중첩과 측정. 지금 여기까지는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양자각은 이중성이라고 한 특징도 있지만 측정, 중첩, 특히
중첩 상태의 측정,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특별한 우리의 현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측정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측정 중에 하나가 무슨 측정하십니까? 은행 카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집어넣고 잔고가 얼마였나 확인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측정입니다. 이 측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측정하는 행위에 의해서 측정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측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했는데 300만 원이었던 잔고가 내가 그거를 잔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270만 원이 되고 어떤 데는 33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재밌긴 하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근대 과학은, 우리의 과학에서의 측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으면 이 전제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이게 전제가 여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측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빛을 쪼입니다. 빛을 쪼이면은 여기서 전자에 맞고 빛이 튕겨서 측정 장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냥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대상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어서 빛을 쪼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전자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빛을 쪼이면 빛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 빛을 쪼여서 튀어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전자는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전자의 위치를 알려고 빛을 쪼였는데 전자의 위치를 측정한다는 그 행위 때문에 전자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 시간에 전자구름이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모르지만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는 다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명백한 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이것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의 위치를 모르는 이유는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이것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험의 한계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만, 어쨌건 우리는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을 했다는 행위 때문에 그것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오직 확률적인 예측만 가능한 것.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래서 양자역학의 두 야구팀이 경기를 할 때 양자역학의 한 타자가 공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박수를 열심히 치고 하면은 그게 땅볼이 될 게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의 측정은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인식 세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중첩하고 연결되면 더욱 기묘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일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앞모습입니다. 양자에서 보면 이 앞모습은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이에요. 여기 전달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의 중첩입니다. 나는 지금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자가 앞인지 뒤인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려고 하는 의도로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는 놈은 왼쪽과 오른쪽의 중첩인데, 측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의 어느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태와 운동장에 나가서 뛰노는 상태, 그 상태의 중첩인 상태, 그것이 양자의 세계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이라는 상태에 있는 대상을 놓고 앞뒤를 측정하면 그냥 앞이 돼요. 그런데 이놈이 좌인지 우인지를 측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좌가 되거나 우가 됩니다. 그 확률이 50%씩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가 됐다고 쳐요. 좌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이 되거나 뒤가 되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앞이었던 놈이 측정을 하면은 왼쪽이 되거나 오른쪽이 되고, 그 왼쪽이 된 놈에 대해서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을 하면은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측정 전에 이놈은 앞이었던 놈입니다. 앞이었던 놈이 이 측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측정을 하면서 왼쪽이 됐다고 하는 과정 때문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심지어는 뒤가 될 수도 있다. 좌파와 우파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봤어요. 근데 좌파인 것 같아요. 좌파인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측정을 한번 하고 나면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게 양자의 각에서의 측정입니다. 중첩. 물리적으로는 앞뒤와 좌우의 성질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더 극적인 것은 이 측정에 의해서 앞이라는 상태가 좌우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심지어는 앞의 상태가 뒤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측정은 대상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기본 입자들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은 서구 철학의 완강했던 전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을 거다. 우리는 양자의 각을 보면서 심지어는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본질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궤적이라는 개념, 전자구름에서 전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 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디에 있을지
확률만으로 나타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물체의 궤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더 이상 양자의 각에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체를 기술할 때 궤적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개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사고의 틀이 제대로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